예,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형법을 담당하게 된 이교 교수입니다. 형법 전체 내용 중에서 총론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이론과 그리고 중요한 판례 그리고 중요한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목차 내용을 보겠습니다. 형법은 어떤 것인지 기본 개념, 그리고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 그 죄라는 것은 범죄, 형은 형벌, 그리고 법은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법의 적용 범위의 문제입니다. 형법이란 법이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느냐, 우리나라 안에서만 적용되는 건지 해외에도 적용되는 건지 형법의 적용 범위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면은 연예인이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서 그 검찰이 가서 그분을 데리고 동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도박죄를 저질렀을 때 외국에서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형법의 의의를 가보겠습니다. 형법은 무엇인가? 형법이라는 것은 형은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벌을 정해놓은 법이 형법이죠. 그런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한테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정해놓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도 성격이 있습니다. 형법도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형법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의 문제인데요. 공익을 보호하는 법이 공법인데요.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는 사법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실체법입니다. 실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법이라고 했는데요. 그 범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인죄, 그러면 살인죄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실체를 보여주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가설적 규범입니다. 우리가 종교 이런 것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형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살해한다면 어떻게 처벌하겠다. 뭐뭐 한다면 if then입니다. 그래서 가설적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하는 행위규범이고 판사님은 재판할 때 이 형법을 가지고 재판하니까 재판규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행동할 때는 의사결정규범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행동을 평가할 때는 평가규범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형법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하모니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형법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형법이라는 것은 보호하자는 법익보호적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산맥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 살인죄라는 죄가 있는데요. 살인죄가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살인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나가다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해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 겁니다. 따라서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그러한 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권 보장적 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죄는 범죄, 형은 형벌, 법은 법률.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돼 있고 법률에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는 아무 것이나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범죄가 되고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형법에서 가장 큰 원칙이 되겠어요. 근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인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문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을 가봅니다. 헌법 12조 1항에 가면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력을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문법주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형법정주의 큰 원칙들이 상위법인 헌법에도 이미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사상적 배경과 연역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몽테스크이라는 사람이 삼권분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등장했다는 얘기고요. 포에르바의 심리강제설이에요. 심리강제설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인 어떤 강제 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포에르바흐는 심리 강제설이란 말을 썼어요. 또 범죄와 형벌의 법으로 정해놨다. 법정론, 또 죄형 균형론 이런 것들을 베카리아가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에 와서는 죄형 법정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로 정해졌을 때 범죄와 형벌이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무결한가? 법률에도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여러 가지 몸싸움을 하는 걸 봤을 겁니다. 과연 이 법률이 과연 타당한가? 완전 무결한가?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고요. 또 심리강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요즘에 묻지마 범죄 들어보셨죠?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묻지마 범죄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렇게 그 충동적인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재범을 또 하고 뭐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심리강제설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하는 의문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충동적 범죄 또 재범 등 상습범죄 이런 데는 죄형법정주의가 먹히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것들을 원칙으로 하느냐. 그 원칙, 파상 원칙, 다시 한번 죄형법정주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습형법 금지 원칙입니다. 여러분 관습법은 불문법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에는 관습형법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만 나름대로 피고인,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수리방해죄 같은 데서는 이 관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습형법은 금지하지만 형법을 해석을 할 때는 관습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이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에. 그래서 보충적 관습법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보충적 관습법. 계속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행위 당시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는데 소급해서 처벌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법률을 만들어서 한 달 전에 여러분의 행동을 처벌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기 어렵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소급표를 금지한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보호관찰 여기에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례의 경우는 소급표로 허용한다는 거. 그래서 원칙보다는 예외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호관찰 같은 것은 과거불법의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없더라도 재판 시의 규정에 따라서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급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법은 실체법입니다. 그리고 소급표 금지는 실체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사소법은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의 변경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말을 애매하게 하면 나중에는 화가 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조문도 애매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형벌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상황인데 애매하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명확성 원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요건의 명확성 그리고 형벌의 명확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요건의 명확성, 이 구성요건의 명확성이란 말은 그 살인죄,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그 구성요건이 애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인지 태한지 이러면 안 되죠. 정확히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형벌을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벌 명확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 절대적 부정기형을 금지합니다. 자, 그런데 소년범의 경우는 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나 회복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소년범의 경우는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런 식으로 형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년범의 상대적 부정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추해석을 금지합니다. 비슷한 거 있으면 다 거기다 때려 맞춰가지고 그걸 처벌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유추해석을 금지합니다. 유추해석 금지. 그러나 확장해석은 허용합니다. 여러분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강간을 한다라고 할 때, 폭행을 한다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A라는 여성과 같이 생맥주를 한 잔 즐겁게 마시고 있어요. 근데 강간할 마음으로 그 여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거기다가 수면제를 탑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고 쓰러지게 되니까 간음을 한다라고 하면 수면제를 탄 것이 폭행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수면제를 탄 것이 어떻게 폭행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확장 해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간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장 해석을 얘기합니다. 확장 해석은 허용한다. 그러나 유추 해석은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가 아닌 변호인도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변호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자, 여러분, 변호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고 치면 안 되겠지만 사고를 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된다. 등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변호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변호인 속에는 변호사도 있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변호인이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범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된 신분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 범죄의 주체가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진정신문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음 학기 형법 강론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적정성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딱 친 사람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친 사람하고 이것이 동일하다면 말이 안 되겠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실수로 깜빡 졸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과실치상이 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딱 가서 딱 쳐가지고 상해가 하려 해서 상해죄를 저지른 거하고 어떻게 내용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르죠. 그런데 실수로 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적정성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성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적정하다. 누가 봐도 그래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이거는 적정성 원칙에 위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기한 부분도 있지만 교통사고를 과실로 냈는데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면 이건 형평이 안 맞는다. 따라서 적정성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형법의 적용 범위에 적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큰 원칙이 행위시법 중입니다. 행위시법이란 말은, 행위란 말은 범죄 행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범죄 행위 당시 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거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행위시법주의 행위란 말은 범죄 행위 시 법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당하는 것이 결정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범죄 행위는 범죄의 종료시입니다. 기소시가 아니고 종료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자를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안 내려주고 감금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내려달라는데 안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달렸어요, 계속. 그러면 이미 감금죄의 기수범이 됐습니다. 근데 안 내려주고 계속해서 한 3일을 돌아다니다가 3일 후에 내려줬어요. 종료시는 3일을 돌아가서 내려준 때가 종료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범죄행위 당시 법하고 그 다음에 종료할 당시 법하고 처벌량이 다르다. 처벌되는 법 규정이 다르다. 법 규정 내용이 개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때를 보자고요? 종료시입니다. 종료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내려준 3일 후에 그때 당시 법률에 따라서 하자. 이것이 종료시입니다. 다시 한번 행위시법주의 행위는 범죄행위시를 말하고 그때 범죄행위시의 행위는 종료시를 말하는 것이다. 범죄의 기수 시점이 아니라 종료 시점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범죄 행위가 신법과 구법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다시 한번 신법 우선에 따른다. 신법을 적용해서 처벌한다는 거죠. 자, 법은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외. 범죄의 법률을 변경에 따라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는 형이 가벼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신법에 따릅니다. 작년도 말에 사고를 쳤고 올해 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뭐 법이 폐지가 됐다. 또는 형벌이 가벼워졌다. 규정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신법, 올해 법으로 처벌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 확정 후, 이거는 범죄 후고요. 재판이 확정 다 됐으면 그건 안 되죠. 따라서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간통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의 집행만 면제하는 거예요. 형의 면제가 아니고 집행의 면제입니다. 집행의 면제. 자, 이번에는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은 1시, 2시, 그때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을 한정해놓고 법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법이다. 그러면 이 시간만 한정해놓고 법이다. 이것을 한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시법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은 12월 달 말에 가서는 법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 재판은 18년도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재판 당시는 그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걸 처벌하냐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추구표의 문제라고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표. 여기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그 한시법의 부칙 규정에서 규정을 해놓으면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칙에서 요 기간 동안에 이 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위반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 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논란이 없습니다. 근데 명문 규정이 없다. 여기에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추구표 문제가 돼서 처벌해야 된다.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란이 벌어집니다. 근데 판례의 입장에서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판단하자. 판례는 동기설을 취합니다. 동기설. 그래서 그 동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 법이 바뀐 동기가 법적 견해를 바꿨으면 추구표를 부정하자는 것이고요.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다라고 하면은 추구표를 긍정해서 처벌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백지형법이라는 것은 우리 형법에서는 중립명령 위반죄를 생각하시면 돼요. 형법에 가보면은 외국 간의 교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중국과 일본이 서로 싸운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끼지 말라라고 중립에 관한 명령을 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랬을 때는 이 명령을 안 듣고 위반하면은 중립명령 위반죄가 됩니다. 자, 중국과 일본이 다투는 사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중립에 관한 명령을 해야만 중립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중립에 관한 명령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이 없기 때문에 중립명령 위반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백지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령이 있어야지 이게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그 명령을 우리가 보충규범이라고 그래요. 보충규범. 중립명령 위반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장소적 적용 범위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장소적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 우리가 다른 말로 속지주의라고 그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세계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범죄를 했다. 우리나라 법을 위반해서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 미국인을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군의 경우는 좀 다르죠. 저도 이제 서울에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만은 미군이 우리의 그 긴머리에 검은머리 여대생을 강제추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미군은 강제추행죄의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다만 그 미군이 우리가 한미행정협정 들어봤을 거예요. 소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소파. 한미행정협정에 따라서 근무 중이다. 근무 중에 했다 그러면 그 미국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근무 중이 아니고 야간에 뭐 나이트클럽을 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근무 중이 아닐 때는 한국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동생이
미군한테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 시간과 관계없이 뭐 근무 중이든 아니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 여러분 아마 그 미군을 처벌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파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불편한 소파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불편하면 그 소파를 어떻게 될까요? 네,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무 중에는 미국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개정을 해서 근무 중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법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국 내 미 문화원에서 한국인이 방화를 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 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원에서 처벌하지 말아달라라고 해도 재판권이 배제되는 게 아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중국인이 중국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증을 위조를 했습니다. 자, 그 중국 사람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공문서를 위조를 했어요. 라고 할 때 그 외국인에게는 한국 형법에 따라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고를 쳤어요. 우리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도 처벌하는 것들이 있죠. 내란죄, 외환죄, 국기, 통화, 유가증권, 공문서 아까 지금 얘기했습니다. 공인장, 인신매매, 미성년자 약취인, 영리목적 약취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험에서 집중 출제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문서, 공문서에 해당되면 사문서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인적 적용 범위를 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안 당합니다. 대통령인데 내란 외환죄 저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직 중에는 형사소출을 안 당한다. 그 얘기는 재직이 끝나고 나면 형사소출을 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은 국회 밖에 가서 책임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얘기합니까? 국회 안에서 얘기합니까? 국회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면책특권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법권입니다. 외국의 국가 원수라든가 외교관, 가족, 내국인이 아닌 종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소파 얘기했습니다. 소파. 그래서 공무집행 중인 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군무원은 달라요. 군속. 군무원은 이 소파 협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